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정청래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마포에서 많이 왔네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회 연구단체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주최한 법륜스님 초청 토크 콘서트 시대정신과 대통령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왼편의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약칭으로 내일 모임은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서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의 실현, 남북 통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등을 연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길 의원께서 대표 의원을 맡고 계시고 정성호 의원님께서 연구 책임 의원을 맡고 계십니다. 회원으로는 존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김영주, 김재경, 노웅래, 문병호, 백재현, 변재일, 우윤근, 이낙연, 이상직, 정청래, 주승용, 최민희, 최재천, 한선교 의원님께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내일 모임은 항상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노크해 주시면 바로 그 즉시 회원으로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에서 제일 어려운 순서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언론인 여러분, 제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왼쪽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하신 김한길 의원님의 사모님 최명길 여사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장가 잘 가신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황주홍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주승용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호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재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성완종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재항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한길 대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법륜스님 한 번 더 일어나시죠. 뭐. 법륜스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이 다 주인공인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행사를 잘 보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언론인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이한석 의원에게 기자에게만 특별히 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주셨고요. 감사하다는 뜻에서 내일 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김한길 의원님의 여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길입니다. 오늘 날씨도 맑지 못하고 민방위 훈련과 을지 훈련에 벽을 뚫고 무사히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 모두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히 그야말로 바쁜 일정을 쪼개서 기꺼이 저희 모임에 초청에 응해 주신 법륜스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모임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넉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의 매듭이고 마디고 분기점입니다. 요즘에는 종종 텔레비전에서 시대정신과 국가적 아젠다를 놓고 대통령 예비 후보들이 토론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밥상에서 소주집에서 커피잔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들을 하는 것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럴진데 정치를 업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은 고민하고 있고 상호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법륜스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는 이런 자리 마련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앞두고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냐 하는 질문 몇 번인가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행사는 뒤에 적힌 말 그대로 2012년의 시대정신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또 저는 이 내일 모임의 대표이기 이전에 민주당 지도부의 한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권 교체를 실현해 주기를 격하게 희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륜스님이 최근에 쓰신 책에 보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는 보통의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다. 그야말로 특별하게 중요한 선거다. 고구려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한 1000년 만에 대한민국에 기회가 왔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새로운 100년이 출발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2012년의 시대적 과제를 분단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꼽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같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법륜 스님 모시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 법륜 스님은 쉴 새 없이 전국을 돌면서 대중들을 만나 증문, 즉설을 하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소통의 달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목소리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실 수도 있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부디 이 자리가 2012년 시대 정신과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새 대통령을 우리가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분 의원 더 오셨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창 의원님 오셨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기춘 의원님은 오셨다 가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법륜스님 말씀을 청해드릴 시간인데요. 제가 굳이 소개가 필요 없지만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륜스님은 원효 대사께서 계셨던 분황사에서 불가에 입문하셨습니다. 현재 수행공동체인 정토회, 잘 아시죠? 지도법사를 맡고 계시고 구호단체인 한국 JTS 이사장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평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구호단체 활동으로 2002년 유명한 상이죠. 막사이사이상, 국제평화와 이해 부분을 수상하셨고 2007년에는 민족화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실천적 불교사상, 금강경 이야기, 증문즉설 시리즈인 답답하면 물어라, 행복하기, 행복 전하기, 스님의 주례사, 그리고 문제, 새로운 100년 이런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100년을 다 읽어봤는데요. 통일부 장관 질의할 때 10분 중에서 6분을 새로운 100년을 읽어봤느냐, 읽어봤으면 실천하라 할 정도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쓰신 우리 법륜스님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오늘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의 나라로 지금 초대를 준비를 다 마치신 법륜스님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법륜스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요. 김한길 대표님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느 시대나 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 시대마다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똑같은 날이지만은, 똑같은 해지만은 똑같은 날이 아니고 똑같은 해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기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고려 만렵에 고려의 종주 세력인 원나라는 점점 쇠약하고 남쪽에서 명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환기에는 똑같은 날이 똑같은 날이 아니고 똑같은 해가 똑같은 해가 아니다. 그때 고려 말에 기득권 세력은 이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했고 오히려 중하층 관료들인
신진 사대부들은 이 시대적 변화를 읽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간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했든 못했든은 우선 평가는 뒤로 하고, 그 명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만주에서 우리가 오랑캐로 부르던 청나라가 일어날 때 조선의 누구도 이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자호란을 당하고 청의 속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소위 1800년대 말에 강대한 청나라는 점점 쇠약해서 세력을 잃어가고, 우리가 무시하던 섬나라 일본이 새롭게 도약할 때 조선의 기득권 세력은 이 변화를 읽지 못했다. 오히려 젊은 학자들이 일본의 사신으로 갔다 왔다가 와서 이 변화를 감지하고 소위 엘리트 계층에서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소위 개화파라고.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보는 눈은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은 읽었지만 현실적인 자기 역량을 제대로 타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3일 천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소위 수구 세력의 10년의 집권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는 변화를 도모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온 일제 식민지 치하, 분단, 전쟁, 남북 간의 냉전과 갈등, 이런 100년의 후과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우리에게 놓여진 국제 정세와 그리고 동북아의 질서 재편, 그리고 우리 내부의 국민들의 요구,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지금 큰 세력도 금방 허물어져 가고, 지금 작은 사기 점점 커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전문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분은 국가의 수반이고 국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그 국가 안에 사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다 더 행복하도록 이끄는 것이 국가의 존립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 안전의 문제가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된다. 즉, 남북 간에 나아가서는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해 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는 문제는 국민들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 힘으로 살아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가 그들의 삶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바로 나이가 너무 들어서 노인이 돼서 이런 분들은 노후 보장이 돼야 되고, 너무 어려서 제 힘으로 못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보육 문제와 교육 문제가 있게 됩니다. 또 일시적으로 제 힘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 갑자기 실업을 당한 사람, 그리고 건강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한적인, 일시적으로 그것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오늘 우리 사회는 여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도 지금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행복도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을 더 유지하고 국민의 행복도를 높일 것인가, 이게 국가 수반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고 관심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화롭기를 바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 간에, 우리 이웃 간에 기본적으로 교류와 협력, 오설린 관계를 가지고 대하는 입장을 가져야 된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적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나쁜 의도에 의해서 우리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도의 방위 자세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 데서 외교는 오설린적 관점에서 하고, 국방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자위적인 측면에서 행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흐트러진다. 남북 간의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적대 관계에 있을 때는 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도 유지 못하고 도발에 대응도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 오와 설린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 있을 때는 어떤 도발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도 그것이 그 사안에만 머무르지 전체적인 전쟁 국면으로는 가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도 안보를 튼튼히 지키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교류와 협력과 이 우리의 국방을 지키는 문제가 자꾸 상호 배치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원합니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원한다. 어쩌면 그 두 가지가 상호 모순적인 것 같지만 이 국민의 요구를 우리가 충분히 동시에 실현할 수가 있다. 그것처럼 국민의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를 다 공짜로 잘 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국민은 없습니다. 다 제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장기간이든 일시적이든 그것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런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가? 여기에 바로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죠. 소위 경제 양극화가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입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과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직접 그 요구가 분출되고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는커녕 더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런 데서 2012년 우리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시키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거냐.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어떻게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분단으로서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의 후퇴 이 사이에서 결국은 우리의 진로는 통일만이 이 갈등 구조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어떤 비전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런 데서 2012년 국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적어도 이 민족 문제를 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남한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한 전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데서 2012년 대통령 선거는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기회다. 그런 데서 저희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주신 우리 법륜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잠깐 앉아 계시고요. 예, 새로운 100년을 다 사서요 국회의원들한테 돌리신 분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백이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강동원 통합진보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김승남 의원님은 왔다 가셨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법륜 스님과 김한길 의원 두 분과의 토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한길 의원이 책만 잘 쓰는 것이 아니고 원래 김한길과 사람들이라는 그런 프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베테랑입니다. 두 분께서 15분 동안 몸풀기 토크를 진행하도록 사회자가 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 그렇게 해놓기로 하기로 해놓고. 자, 우리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님이 평소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도 잘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이렇게 딱딱한 얘기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저 오늘 처음 뵙니다. 근데 이렇게 스님하고 제가 둘이 앉아 있으니까 우선 그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그래도 비슷하지요? 저는 머리 이렇게 짧게 깎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스님은 많이 편하시겠어요? 네. 헤어스타일에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스님을 석 달 동안 매주 인터뷰하고 나서 이렇게 인물평을 한 걸 봤습니다. 법륜 스님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종교, 과학, 정치, 역사 세계를 넘나드는 그의 통섭과 통찰은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여기까지는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긴장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법륜 스님처럼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투철하면서도 지구촌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할 시야를 가진 정치인이 지금 이 땅에 있는가? 승려만 아니라면 통일시대를 설계하고 개척하는 대통령에 도전해봄직하다는 생각도 든다. 제가 이거 읽고요. 정말 승려신 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륜 스님께서는 증문즉설이라는 거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 많은 그 중생들의 고민을 듣고 답하시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무거운 얘기 하시는 건 아니지요? 네, 뭐 인생사주로 얘기합니다. 별의별 질문 다 네네. 받는다고요? 네. 저도 하나 할까요? 네. 오늘 저 우리 집사람이 스님 오신다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저 사람이 이제 나이라서 그런지 감정 기복이 아주 요즘에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방법을 알지 못해요. 네. 어쩌면 좋습니까? 진생 지가 알아서 살도록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스님 그 수많은 이 증문 현장에서의 질문 받으셨을 텐데 가장 웃겼던 질문 가장 황당했던 질문은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65세 되는 분이 23살 먹는 대학생하고 결혼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85살 때는 어머니가 콩리 스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라. 말리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와서 그래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마누라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마누라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니까 니하고 살아주지 누가 살아주겠노? 자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너 나하고 이혼만 해주면 내 20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그래 이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몽고에 가가지고 여학생을 후원하면서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지지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하는 건 자유인데
뭐 사랑의 연령 제한은 없으니까 근데 과보는 톡톡히 받으려고 생각해야 된다. 65세니까 괜찮지만은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당신이 젊은 부인 때문에 온갖 질투심으로 당신의 인생이 황폐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 그걸 각오하고 하든지 과부가 두려우면 그냥 후원이나 해주고 말든지. 우리 그 법륜 스님 뵈면 현미경과 망원경을 한꺼번에 지니고 있는 분 같습니다. 이 중생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고민들 다 세세히 들여다보면서 역사나 민족이 갈 길에 대해서도 망원경으로 멀리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우선 기초부터 든든히 해야 한다는 뜻에서 쉬운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정치란 어때야 합니까? 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그러면 정치인은 어때야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상투적인 질문이 되겠고요. 뭐 해결 능력이 있어야죠. 자,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시죠. 첫째 이게 공공의 의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없는 사람, 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알게 모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끄러운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아픔이라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없는 사람. 그런 분은 머리는 되는데 마음이 안 되니까 행동이 잘 안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자꾸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보다는 비난받지 않느냐. 정치인들이 자꾸 비난받게 되면 정치가 우리의 삶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데 국민들이 자꾸 정치적 무관심으로 자꾸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서 큰 해악을 끼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하루하루 일상에 살기 바쁘기 때문에 좀 미래를 보거나 큰 틀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은 당장의 국민의 지지가 없더라도 이렇게 좀 미래를 보고 큰 틀에서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에 관심이 있고 식견이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부족한 분들은 가능하면 자기 개인 생활에 충실하지 이 정치라고 하는 남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는 이런 일에는 종사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국회 근처의 길에는 교통 표지판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었어요. 정숙이라고 써 있었어요. 이 국회 안에서 나라 일들을 의논하고 계시니까 국회 근처를 지나가는 자동차나 사람들은 정숙해라 이런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도 이렇게 살살 뒤꿈치를 안 대고 걷고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이 국회 앞에 지나면서 지들은 저 안에서 멱살 잡고 밤낮 소리 지르면서 싸우면서 근처 지나갈 때도 정숙하려니까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국회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그야말로 첨예한 입장 차이와 의견의 차이가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격하게 의견 충돌이 여야 간에 있기도 하는 것이지요. 네네. 많은 국민들이 상생의 정치를 해라.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상생의 정치로 가는 지름길 같은 게 있겠습니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여의도의 어떤 그런 세력 관계 이런 데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고 이런데 국민이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저는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 정치권 또는 정치계에 큰 위기가 올 거다. 지금 저는 이미 왔다고 작년부터 계속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 정치를 10년, 20년, 30년 전문으로 했는데 이 전문으로 한 정치인들이 외면당하고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커지는 이런 것도 저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일이다. 정치도 모르는데 뭘 정치하는 일이 말할 게 아니라 자기 전공을 한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얻는다면 자기가 반성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위기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저는 도래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작 본인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라는 게 참 이상해요. 다른 직종 같으면 오래 할수록 전문성도 더 신뢰받고 달인 소리도 듣고 하는데 정치는 오래 할수록 존경을 받기보다는 또 다른 얘기를 듣기가 십상입니다. 네. 자, 이 스님께서는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분단 극복과 양극화 해소다 이렇게 네. 정리하셨어요. 우선 그 분단 극복 통일 얘기 좀 해보면요. 저희가 어릴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컸는데 네. 어느 날부터인가 그 노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지 않게 됐어요. 그게 언젠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그 일본 출신 장교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부터 그때쯤부터 아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가 슬슬 사라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까? 한 부분이죠. 전부는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통일 주도 세력이 실종됐다. 네. 그런 말씀 하셨던데요. 통일운동에서 평화운동으로 상당 부분 그 방향이 약간 틀어졌다. 이렇게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 그렇게 됐는지 또 그런데 왜 지금 또 통일운동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기 우리 국민들 또 일부 지식인들은 통일만이 살 길이다 이래서 통일운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러지만은 국제 정세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미소 간의 냉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진행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즉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힘으로 개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당히 주체 세력 그러니까 내적인 힘도 커졌고 주변의 상황도 유리해진 국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일 의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것은 지난 60년 동안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불렀지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는 어떤 그런 좌절과 절망의 문제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통일 세력을 탄압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오래 지속이 돼서 점점 약해진 것도 맞고요. 그러나 억압에 의해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것이 약해졌다가 세졌다가 약해졌다 세졌다 이렇게 되살아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허물어진 거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이 있고 나서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북한이 94년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몰락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서 북한이 민족사에 있어서 통일의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었는데, 공세적 통일 세력이었는데, 북한이 자기 체제 방어에 들어가면서 말로만 통일을 얘기하지 통일을 주도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두 번째, 남한에 있는 소위 통일 주도 세력은 이런 북한의 변화를 보고 실망해서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북한의 이 통일보다는 평화 정착 쪽으로 변함으로 해서 남한에 그나마 남아있던 통일 세력들이 평화 세력으로 전환을 하면서 기존의 통일 세력은 없어지고, 그러면 남한의 기득권 세력은 원래 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통일이 실종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통일의 문제는 이제 새로운 통일 세력이 나와야 된다. 과거의 통일 세력의 복귀가 아니고 새로운 통일 세력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새로운 통일 세력은 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지금 이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북한이 몰락하고 있는 이 상황이 남북한이 적대 관계가 되게 되면 결국은 북한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더 긴밀히 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이 한미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못 견디니까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럼 중국은 점점 부상하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미중은 경쟁 국면에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미일 북중러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 갈등으로 동아시아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분단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 아닌가. 특히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의 2배나 되는데, 미국과의 이런 안보적인 유착이 중국과의 경제적인 갈등까지 만약에 초래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경제 성장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도래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식민지 겹치고 전쟁 치르고 분단되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경제 성장하고 민주화를 이루어온 지난 50년의 우리의 성과가 앞으로 계속되기가 주변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그냥 더 발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체되거나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도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 돌파구는 첫 단계가 통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이 될 가능성은 미국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은 조금 약해지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 전면적으로 개입하기 전인 이 상황이 남북 간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통일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물론 남북 간만 힘을 합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남북 간의 협력과 미중의 이익적인 그런 조정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통일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이런 대륙 세력 간의 갈등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양 세력의 완충지대, 평화의 완충지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평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지금 유럽 중심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한다는데, 이 동아시아 시대가 중국이 갖는 경제력만 갖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권적인 문제나 여러 측면에서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되기는 굉장히 부족하고, 일본이 갖고 있는 이런 소위 과거사의 태도를 봐서도 일본도 문명의 중심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일본과 중국의 이런 부족함이 통일 한국이 이 일본과 중국까지도 견인하면서 우리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어떤 이런 인권의 향상을 도모한다면 저는 세계 문명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기는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통일 한국은 통일 한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를 견인해낼 수가 있고 동아시아 공동체는 세계 문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바로 세계 문명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청산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미래 100년의 어떤 희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분기점, 만약에 한 5년, 10년 기회를 놓친다면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이 한반도 문제를 우리 손으로 풀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이명박 정부가 5년간 이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요. 저는 역사적으로 이건 분명히 굉장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기회를 또 놓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100년의 실수를 또 거듭하기 때문에 이번에 2012년 선거는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국가 지도자,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이제 새 정부가 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적극적인 통일 정책을 펼치기에 이제 적기다. 네. 이제 그러려고 해도 전 정권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 놨으면 새로운 적극적인 통일 정책 펼치기가 수월할 텐데 이명박 정권의 통일 정책, 뭐 통일 정책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네. 대북 정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가 지도자는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어떤 대북관이 우리가 주는 입장인데, 즉 우리가 갑인데 왜 갑을 관계가 문제가 있느냐? 왜 주면서 요거도 묻고 인사 못 받느냐? 버르장머리를 고치자. 관계를 개선하자. 이거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나 우리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국가 지도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문제점을 충분히 저는 이명박 정부가 갖는 북한 정부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이것을 감정을 넘어서서 국가 이익과 민족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그런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또 주변 정세의 관계까지 고려한 소위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5년간의 정책 실패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네. 통일의 기회를 상실할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스님 책에 보니까 통일을 말씀하면서 일본은 자기 땅도 아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왜 북한의 넓은 땅 2천만의 인구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버려두고 있는가 이렇게 쓰신 거 봤습니다. 네. 독도 얼마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 다녀오셨어요. 네네.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언제건 꺼내서 쓰면은 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아주 좋은 카드였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런 유혹을 느낀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다녀와서 지지율이 급등했거든요. 스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역사적으로도 우리 땅이 명백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거 굳이 우리 땅이라고 확인하는 게 필요한가? 오히려 헌법에도 우리 거라고 돼 있고 현재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 못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든 잘 협력하고 포용해서 더 큰 넓은 땅을 갖는 데도 치중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면 독도 문제는
훨씬 더 해결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분단 극복, 통일과 양극화 해소가 이 시대적 과제라고 하셨는데 네. 양극화 문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2006년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제목이 양극화 해소가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였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많이 부족했겠지만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본 것은요. 통일로 가는 길이야말로 근본적인 양극화도 해소하는 길이다. 그러셨더라고요. 네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가진 사람들이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생이 가진 거 내놓으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진 거 좀 내놔라 이러면 이게 아마 심각한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을 좀 내놓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앞으로 어떤 성장을 더 높은 성장을 도모하면서 그 새롭게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내놓는 방향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걸 내놔라 그러면 사람이 어렵지만은 새로 가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인간 심리가 수월하지 않느냐. 네. 그런 면에서 현재 한국만 남한만 갖고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 그런 면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중국도 보면 지금 동북 개발한다든지 이제 서쪽을 개발하든지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잖아요. 미국도 서부 개척이라는 것을 갖고 만들듯이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통합경제 또는 북한 개발 또는 통일경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면서 동시에 이 양극화 해소 문제를 풀어나가면 저는 양극화 해소 문제를 갖고 남한난의 갈등을 조금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서 이 통일 문제하고 양극화 해소는 상호 배치되는 게 아니다. 네. 이거 같이 네. 갈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또 남한의 양극화가 해소가 안 돼가지고 남한하면 사람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게 형편없다면 북한 사람이 볼 때 남한 사람도 저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사는데 우리 같은 사람 통일하면 쟤들 인간 취급이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한 안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북한 중상층이 봐도 남한 안에 제일 못 사는 사람보다도 자기들이 더 못하다. 우리가 통일하면 남한에 제일 못 사는 사람이 돼도 현재 지보다 낫다. 이것이 통일에 굉장히 강력한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문제에서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것은 남한 주민들의 현재 요구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통일에 굉장한 힘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몇 달 전에 제가 새누리당의 어떤 분과 텔레비전 토론하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제게 공격적으로 북을 탈북한 분과 탈북자에 대한 입장을 저에게 물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저는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를 탈옥한 사람과 북을 빠져나온 탈북자의 차이는 유대인과 한국 사람이라는 것 정도의 차이인 것 같다. 어차피 다시 돌아가면 거의 죽음에 이를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거리낄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새누리당 분이 제게 말하기를 당신네 당론하고는 다르지 않소. 그렇게 말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우리 당의 당론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것 전혀 아니고요. 네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따질 때 그분들의 인권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가 오히려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네. 스님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 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동포를 떠나서 인류의 보편적 입장에서 인도적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 또 두 번째 인도적 지원은 북한 통일이란 게 결국은 북한 주민의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줌으로 해서 민심을 잡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통일 정책은 없다. 그런 데서 인도적 지원이 제기가
돼야 되고요. 또 단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 안에서 식량 문제로 인해서 못 견뎌서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가 영토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효적으로 이거 북한은 우리가 법이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쪽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오거나 밖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 정부가 안 받아들여주면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없지만, 인도적 지원은 북한 정부도 수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안에 살지만은 우리가 직접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인도적 지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헌법 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에 있는 2천만 동포들의 인권이 열악한 것은 이건 뭐 다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부정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거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가 지금 2만 3천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뭐 몇 명 만나보거나 몇십 명 만나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권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방법은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영향력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권을 우리가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방법 문제를 갖고는 굉장히 많이 논의가 돼야 된다. 북한 정부는 인권을 억압하는 당사이기도 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또한 당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북한 정부와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누구든지 다 자기 나쁜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연구돼야 될 문제고, 그런 면에서 북한 정부의 다른 요구들을 좀 수용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그 법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인권법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인도적 지원법 같은 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법을 만들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권이 개선돼야 된다. 그러나 그 개선 방법으로의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활동해온 영역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북의 인권도 중요하고 남의 인권도 중요하고요. 네네. 또 통일도 중요하고 양극화 해소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선 우리 사회 현실 가운데요, 뭐 양극화 다 큰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한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데 따르면 우리 국민의 98%가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만큼 뭐 이혼율도 말하고 자살률도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출산율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뭔가 내일은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희망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사회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스님은 뭐 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 세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었고, 대학 다니면 아르바이트해가 학자금 벌 수 있었고, 또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었고, 취직하면 전세금도 구하고 집도 살 수 있었고, 또 애 나가 키울 수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도 좋아졌고, 공부도 하기 좋아졌고, 이런 상황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생들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 자기 학비 벌 수 있느냐? 없습니다. 졸업한다고 취직되느냐?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취직했다고 그가 결혼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안 도와주고 서울 시내든 뭐 대도시에서 자기 힘으로 취직해가 집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좋아졌지만은 젊은 세대에게는 희망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좋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살을 하고 또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고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너가 뭐가 불만이고 옛날에 우리도 살았는데 이런 얘기 갖고는 이거는 맞지가 않다. 인간이라는 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어야 그걸 극복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젊은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성사회가 젊은이들이 노력하면 도전하면 가능성이 열린다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려면 첫째는 성장이 옛날처럼 무조건 아니지만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장한다고 지금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은 재벌 기업이 성장하는 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벤처 기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재벌 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런 불공정으로 인해서 재벌 기업의 절반도 안 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임금 받고는 젊은이들이 같은 친구끼리 거기 안 갈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임금 조정이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 고용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성장에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못 살 때는 성장을 중심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 고용 문제를 중심에 두고 국가 정책이 진행돼야 되고 이 고용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런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 사회의 공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신분이 상속이 되는 이런 문제로서 사회 전체가 정체되죠. 그런 면에서 북한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남한 사회도 점점 신분 세습이 되는 쪽으로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이 세습이 되고 신분이 세습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이래 되면 사회적인 어떤 이런 활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건 동시에 사회가 정체적으로 되고 성장도 멈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 안에 획기적인 어떤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개혁을 민중은 개혁을 요구하지만 힘이 없고 소위 말해서 엘리트 계층은 그 개혁을 추동해내지 않으니까 지금 저는 이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민중의 외면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실을 바꾸려면 제도를 바꿔야 하고 제도를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하고 네네.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 때 잘 뽑아야 된다. 네네네. 그런 얘기 하신 거 제가 봤어요. 자, 이 제게 허락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네네. 해줄게요. 이제 새누리당은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후보를 공식적으로 내세웠고요. 저는 뭐 오래전부터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 아셨나요? 예. 이제 민주당은 며칠 뒤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이 제주도로부터 해서 순회 경선이 시작됩니다. 네네. 열심히들 하고 있기는 한데요. 스님께서도 한 말씀 좋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사를 갖고 경쟁을 해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늘 그 국민의 관심을 갖고 국민의 진짜 아픔, 간절히 원하는 관심사를 갖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국민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면제에서 그냥 순위 경선만 한다고 저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끼리의 잔치라면 사람들은 잔치에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말 침튀겨 가면서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저는 이 순회 경선이 성공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잔치가 아니라 네.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의 잔치로 경선이 제대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네. 이 덕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